예, 3교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범죄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범죄론. 범죄의 종류부터 나오겠죠, 아마. 예, 범죄론으로 갑시다. 형법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건 개정법을 물어보는 문제 같은데요. 이제 범죄 종류와 함께. 그쵸, 봅시다. 예. 이제 범죄단체 조직체가 바뀌었죠. 그래서 몇 년 이상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4년 이상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그다음에 범죄단체 조직체. 그래서 범죄단체 조직인데 목적한 형으로 처벌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임감경 할 수 있죠. 그래서 임감경 사유다.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간통죄 위헌됐죠. 위헌으로 삭제되었다. 맞는 문장이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 미성년자 약취인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주의 두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약취 유인에 대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약취인에 대해서 예비인모를 처벌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주의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사서명 위조자, 사서명 위조 행사죄, 요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나중에 형소법에서도 한번 나오시죠. 네, 한번 나옵니다. 이제 그 공수적 명예에서 한번 나오는데 이 서명, 사문서가 아니라 서명 위조죄는 뭐만 규정되어 있어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왔네요. 네, 나왔어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형소법의 불변금 원칙 배우시면서 이 판례 아마 배우시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공수처 무기가 허용하는 거정하는가. 그래서 그가 관련된 부분이니까 똑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좀 구석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업무상 비밀 누설죄,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은 포함될 수 있죠. 의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그래요. 조문에 관한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형법 문제 2번도 봅시다. 문제 2번도 마찬가지 조문 문제입니다. 조문 문제. 예, 조문 문제. 형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또는 자기 또는 친족에 대한 위해의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 강요된 행위죠. 강요된 행위는 무슨 사유예요? 그렇죠. 책임 조각 사유죠. 그래서 책임을 조각해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죄가 된다 그랬죠. 이 사람은 누가 네 딸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해서 이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거죠. 그죠?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냐? 나쁜 놈이 아니죠. 비난 가능성이 없으니까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건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옳은 것을 옳으라고 그랬네요. 네. 그 다음 위험을 발생을 방지하는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해서 위험을 발생을 야기한 자는 그쵸. 그래서 이때는 무슨 의무가 생기겠어요? 보증인적 지위가 생겼으니까 부작위 의무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서 처벌한다. 부작위 범위에 관한 사항이니까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과잉방입니다. 그쵸? 인간면 사유들을 두 문자로 따면 불자 과잉입니다. 불능미수. 그 다음에 자수, 과잉방위, 과잉, 긴급비난, 과잉 자구행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야간에 있으면 이거는 무슨 사유예요?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21조 2항과 21조 3항의 문제인데 21조 2항 이거는 그냥 흰색으로 써야지 여러분 보이실 것 같은데요. 네, 이쪽 적겠습니다. 21조 2항. 그래서 그냥 과잉방이면 여기 좀 지울까요? 인간면. 21조 2항의 과잉방이면 무슨 사유야? 이거는 인간면 사유고요. 근데 21조 3항은 뭐가 있어요? 야간 과잉방위가 있어요. 야간에. 그렇죠? 여러분 밤늦은데 어떤 사람이 막 뭘 들고 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애가 뭘 들고 있는지 모르니까 과잉방위를 할 수밖에 없겠지. 이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건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판결을 맞아요? 무죄 판결을 받죠. 그래서 벌어하지 아니한다. 맞는 문장이고요. 그렇죠? 미수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수라고 써있으면 이거는 무슨 미수를 얘기하는가? 장애 미수를 얘기하는 거죠. 장애 미수는 뭐가 됩니까? 임감형이죠. 면제할 수 있다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실행수단과 대상화 착오로서 인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는데 위험성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불능미수죠. 아까 말씀드렸죠. 불자과잉 무슨 사유입니까? 임감면 사유예요. 그렇죠? 감경할 수 있다요. 감면할 수 있다요. 감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틀린 문장들은 가, 라, 마가 되겠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를 갑시다. 그쵸? 예. 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범죄의 종류를 굉장히 잘 물어보는 범죄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형법에서도 중요하지만 형사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여기 좀 적어볼까요? 그쵸? 예. 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반사불벌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고죄가 있습니다. 반사불벌죄는 명, 박, 혹, 상, 모, 독, 그 다음에 금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죄, 협박죄, 폭행죄, 과실치상입니다. 그렇죠? 외국이나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있어서의 임금미지급도 반사불벌죄예요. 임금미지급 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반사불벌죄 굉장히 잘 나오죠. 단 이 폭행에 그 다음 협박에 그렇죠? 존속 폭행하고요. 그렇죠? 존속 협박은 이때는 이건 반사불벌죄예요. 하지만 특수 폭행이라든지 특수 협박은 반사불벌죄 일반 범죄야. 이건 일반 범죄예요. 이거는 반의사불벌죄고요. 그 다음에 특수는 일반 범죄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친고죄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사모비밀 간통인데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사모 비밀입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그 다음에 모욕죄, 비밀 침해죄, 비밀 누설죄.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요새는 뭐가 되겠어요? 저작권법이 친고죄입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반사불벌죄, 명시하는 사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 이건 뭐라고 한다? 반사불벌죄, 명박폭상 모독이라고 했죠. 그래서 명예훼손죄, 그 다음에 협박죄 없네요. 과실치상죄, 그죠? 그 다음에 존속폭행은 포함한다 그랬지. 특수폭행은 포함하지 않고. 그러면 반사불벌죄가 몇 개가 되겠어요?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친고죄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 뒤에 나왔네요. 형법상 친고죄는 모두 몇 개인가?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친고죄는 뭐라고요? 사모 비밀. 그렇죠? 그 다음에 저작권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고죄는 그렇죠? 뭐가 되겠어요? 사모 비밀. 그래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그렇죠? 예. 비밀 누설죄.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예. 예. 사모 비밀. 그렇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없죠? 그렇죠? 모욕죄 없죠? 비밀 누설죄 있네요. 그래서 리얼 하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한 개인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암기 문제입니다. 암기를 해두시면 금방 풀 수 있겠고요. 암기를 못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쵸? 예. 그 다음에 반사불벌죄에 관한 문제 3번 보겠습니다. 3번 봅시다. 반사불벌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반사불벌죄, 그쵸? 고소가 없이도 공소는 제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쵸? 피해자가,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공소 유지할 수 없는 범죄를 뭐라고 한다? 반의사 불벌죄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뭐가 되겠어요? 공소가 유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처벌 의사표시의 유무는 뭐가 되겠어요? 소송 조건이 되기 때문에 소송 조건 형사소송법적인 사안이고 소송 조건 그렇죠? 이 소송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판단해야겠어요? 법원이 직권조사 사항이고요. 형사소송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이다, 자유로운 증명이다. 자유로운 증명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봅시다. 1번 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맞죠? 그렇죠? 형사법에서 배우신 사안들일 겁니다. 형사법적 사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그렇죠? 이건 자유로운 증명에 불과하다. 그 다음 이걸 좀 봅시다. 그죠? 여러분 처벌의사의 철회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죠? A라는 애가 있었어요. 갑이고요. 이건 과거의 아청법에 있어서 그죠? 이 아청법상 강제추행죄 일부가 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애가 이제 피해자란 말이야.
피해자가 갑은 이제 피군이겠죠. 피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같이 학교에서 만날 건데 나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가 뭘 해버리는 거예요? 용서,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 피해자는 말 그대로 청소년 미성년자죠. 이 미성년자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처벌 의사를 철회할 때, 그죠? 고소를 취소할 때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들? 고소 능력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단독으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고소를 취소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피한다. 처벌 의사를 처리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법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청소년이 단독으로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왜? 법규가 없으니까. 미성년자가 그렇죠? 민법상의 행위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만 형사소송법상에는 민법상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다라고 얘기하려면 뭘 두라는 거야? 법규를 두라는 거야? 법규가 없는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은 단독으로 처벌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판례가 봤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3번. 반의사불벌죄가 피해자가 사망했어요. 그죠? 네. 피해자가 죽었단 말이야. 그죠? 무슨 사건이요? 과실치상 사건인데 나중에 상해가 발전돼서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처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이미 돌아가셨죠. 그죠? 그러면 법정 대리, 상속인이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어. 본인이 있어야 대리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속인이 대리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상속인이 대신하여 처벌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처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의사 표시를 부존재에 대해서 당사자가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소송 조건이죠. 여러분, 법원입니다. 법원은 뭐 해야 되겠어? 이 소송을 할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직권조사사항이에요? 아니면 주장판단사항이에요? 소송 조건은 직권조사사항이죠. 그래서 판단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래서 사실상은 형사소송법의 문제네, 형법 문제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그쵸. 4번은, 아이고, 안 봐도 되겠죠? 그쵸. 아까, 반사불벌죄 명박, 폭상, 모독이었어요. 그래서 과실치상죄, 그죠? 명예훼손죄, 협박죄는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죠? 답은 금방 나갔네요. 네. 그래서 암기를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두 번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목적범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목적범은 두 문자를 따기에는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목적범을 보실 때 각 조문의 중요한 조문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다 기억해야 될 조문들이죠. 그죠? 봅시다.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비형의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목적범 맞아요. 비밀침해죄, 그죠? 비밀침해죄. 비밀침해죄는 여러분 이제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 편지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조문이 되어 있어요? 개파하면 범죄가 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침해범이야, 위헌범이야. 내가 개파해놓고 안 읽었어. 그래도 뭐가 되는 개파한 것 자체가 범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침해범이다, 위헌범이다, 위헌범이다. 그래서 나번은 틀린 문장이 될 거고, 연소죄 잘 나오죠, 연소죄. 연소죄는 될 수 있으면 죄를 기억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기본 범죄가 자기 물건이야, 타인 물건이야, 자기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건조물이란 말이야. 중한 결과가 타인 물건이나 타인 건조물이에요. 기본 범죄는 고의, 중한 결과는 과실입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제 내 물건을 이렇게 불지르고 있었어요. 쉽게 생각하면 내 창고를 불지르고 있었어. 그럼 자기 물건 방아죄가 되겠지. 근데 이걸 불지르다가 실수로 이 불이 어디 것까지 번진 거야? 타인 물건 것까지 번진 거예요. 이해됐어요?
내 물건은 불태우고 있는데 이게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나무 물건까지 같이 탄 거야. 그치? 그러면 기본 범죄 넣고 이거 중앙결과 넣고 하시니까 이거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진정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어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맞네요. 그쵸? 아까 존속폭행죄 반의사불벌죄라고 그랬죠? 맞죠? 음압판매죄. 음압판매죄는 판매한 사람을 처벌하지만 산 사람을 처벌하지 않죠.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편면적 대항범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문장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잘못 짝지어진 거였어요. 그러면 한 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문제 33페이지에 2번 보겠습니다. 목적범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모해 목적 위증이죠. 그렇죠? 타인의 모해할 목적으로 선사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모해 목적 위증죄가 되죠. 그렇죠? 모해 위증죄는 중요한 거니까. 이거 목적범 맞아요. 진정 목적범이야, 부진정 목적범이야? 부진정 목적범이네요. 그다음에 무고죄. 무고죄는 무슨 요건 자체를 외우고 계셔야죠. 타인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타인을 형사처벌할 목적이죠. 그렇죠? 네, 이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디귿과 리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문서죄, 유가증권죄, 그렇죠? 그 다음에 통화죄 등은 기본적으로 목적범이에요. 근데 무슨 목적범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행사할 목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남한테 쓸 목적으로. 왜냐면 행사하지 않고 내가 집에서 심심풀이로 만들어봤으면 이건 범죄 아니야? 범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부름업을 한 목적으로 통화를 만들었어. 그럼 범죄 아니야?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죄가 들어갔다는 것은 행사의 목적으로 행사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행사죄는 목적범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예요. 행사죄는 목적범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럼 두 번째.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죄는 이거는 목적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문서죄에서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난다고. 야, 행사죄들은 다 목적범 아니야.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죄는 목적범 아니야. 라는 걸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도박회장죄 무슨 목적이야? 영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목적범은 뭐가 되겠어요? 기역, 니은, 미음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상습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갔나요? 네, 미안해요. 네. 상습범을 한번 봅시다. 네. 이게 제가 아직까지 또 이게 익숙치 않아서 제가 강의하는데 찍찍이하고 이게 찍찍이가 좀 달라가지고 좀 헷갈리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지금은 좀 익숙해졌어요. 지금. 아까는 이게 막 앞으로 뒤로 넘어가니까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익숙해졌어요. 상습범입니다. 상습범. 네. 절도를 합니다. 절도를 하면 절도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처벌을 하게 되면 이 사람 날마다 절도하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묶어서 한꺼번에 처벌하는 게 양형상으로나 재판하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포괄해서 하나의 범죄로 보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걸 상습범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이 사람이 상습성이 있어요. 그럼 뭐 한다? 이거를 포괄해서 하나의 범죄로 취급하는 걸 상습범이라고 하는데 요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습범에 대해서 가장 답이 많이 나오는 것은 조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2분의 1 가중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독립형이 있는 게 있어요. 너 상습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형 따로 정해놓고, 그렇죠? 독립형으로 처벌할래?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있는 법정형 2분의 1 가중하는 게 있고요. 독립형으로 하는 게 있어요. 독립형으로 하는 거는 장도입니다. 장물, 강도, 도박이에요. 독립형. 형벌이 이제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야. 따로 법정에 규정되어 있는 거야. 2분의 1 가중하는 거. 이게 훨씬 많죠. 폭, 쌍, 바, 가, 채, 토, 절, 공, 사, 성폭력입니다. 그냥 두 문자는 두 문자니까. 그치? 예. 폭행, 상해, 협박, 아편,
체포죄, 절도죄, 공갈죄, 사기죄, 성폭력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래 한번 봅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상습범에 있어서 장강도는 독립행위 있다 그랬지. 장강도. 작물? 강도. 독립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맞네? 니은. 상습범은 행위에 대한 책임이야, 행위자에 대한 책임이야, 행위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왜? 이 하나하나 행위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습범은 형벌 가중의 본질이 행위 책임이야, 행위자 책임이야, 행위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건 틀린 거지. 하지만 누범은 너 국가가 콩밥은 먹여가지고 너 임마 사회 계약을 시켰는데 네가 집중 3년도 안 되고 사고 쳤을 때 가중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행위자 책임이야, 행위 책임이야, 행위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상습범과 누범은 달라요. 상습범은 행위자가 상습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고, 누범은 얘가 국가가 형벌을 집행해, 자유형을 집행해서 감옥에 갔다 와서 교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나온 지 3년도 안 돼서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하는가? 장기 2배를 때리는 거고. 그래서 누범은 행위자 책임이다, 행위 책임이다, 행위 책임이고, 상습범은 행위자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개는 따로따로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범에 해당한다 해서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건 아니고,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누범이 되는 건 아니고, 누범과 상습범이 동시에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귿 좀 기억을 할까요? 요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줍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 사실과 확정 판결을 사실 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 사실이 상습적으로 포괄 일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상습 절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확정 판결을 당해 피고인에 대해서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 요건을 찾는데, 상습 절도인데 확정 판결이 상습 절도로 됐어. 그냥 절도 경합범으로 됐어. 절도 경합범이 됐다는 것은 이 확정 판결이 있는 시기에 모든 상습성 있는 절도를 판단한 거예요. 하나하나만 판단한 거야. 하나하나만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구성 요건으로 처단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좀 자세히 한번 봅시다. 이건 워낙 이제 형소법에서 나온 사안인데, 유명한 사안이니까. 봐보세요. 확정 판결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상습 절도로 확정 판결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죠? 뭐만 A, B, C만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쵸? 그 다음에 확정 판결 후에 공소가 제기됩니다. 확정 판결 후에 공소가 제기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A, B, C만 한 줄 알았더니 C도 하고요, E도 하고요, F도 하고요, G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 A, B, C 지가만 훔친 줄 알았더니 D, E, F, G도 했잖아. 그래서 이제 공소를 제기하면 확정 판결 전에 대해서는 이 기간까지의 상습성 있는 모든 절도 행위를 판단한 걸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습 절도라는 거는 이 기간 내에 절도의 상습성 있는 모든 행위를 내가 다 판단했지. 그러니까 이미 판단했잖아. 그러니까 D는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무슨 판결을 받고? 면소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FG는 판단을 받은가 새로운 사실이야. 새로운 사실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상습 절도로 기소할 수가 있겠죠. 단 이렇게 판결이 공소가 분리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즉 전 판결이 기본 구성 요건으로 판단받았어야 돼, 포괄일죄로 판단받았어야 돼. 포괄일죄로 판단받았어야지 기판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후 판결이 뭐 해야 된다는가? 동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습절도고 여기가 상습사기라면 사기에 대해서는 판단바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기판력이 안 미치겠지.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그래서 기본 구성 요건의 범죄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 구성 요건의 범죄로 처단됐으니까 기판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건 우리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장, 강, 도. 도박은 그렇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상습 도박이면 그렇죠? 2분의 1 가중한다 그랬어요. 별개로 한다 그랬어요. 2분의 1 가중하지 않고 별개로 한다 그랬죠. 장, 강, 도니까. 그렇죠? 리을도 x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음. 상습상의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쵸? 근데 절도와 같은 거는 같은 범죄예요, 다른 범죄예요. 절도는 몰래 훔치는 거고, 강도는 뚜렷해서 가는 거고, 그쵸? 그래서 상습상의 인정이 기초가 되는 같은 유형이다, 같은 유형이 아니다, 같은 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아닙니다. 왜? 강도는 여러분 굉장히 큰 범죄고, 절도는 작은 범죄잖아요. 두 개는 같은 유형의 범죄로 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그쵸? 예. 소년보호상 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쵸? 하지만 상습성,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어릴 때부터 훔쳤어. 그러면 절도 상습성이 있네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 정과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하지만 상습성에 뭐는 될 수 있다는 거야? 판단 자료는 될 수 있다. 두 개는 무관한 사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두 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상습범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행위 후 주체로 가겠습니다. 법인에 관해서 이제 뭐 할 건 많지만 그렇죠? 예. 우리가 총론보다는 강로 위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양벌 규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렇죠? 피용자가 잘못했을 때 사용자가 처벌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입니다. 그죠? 예. 이건 했죠? 요거. 예. 왜냐하면, 피용자가 잘못했는데, 예를 들어 주산이 페논을 무단 방류했습니다. 무단 방류한 사람 누구예요? 뭐, 일용직 직원이겠죠. 하지만 이익은 다 누가 봤어? 법인이 봤죠. 이때 법인이 형사처벌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예요. 그죠? 피용자가 잘못해서 사용자가 민사 책임을 지는 거는 그거는 민법에 관한 문제고 피용자가 잘못했을 때 사용자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의 문제예요. 형사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왜? 피용자가 범죄니까. 단 특별법에 뭐가 있다면 양벌 규정에 있다면 특별법에 의해서는 그렇죠? 피용자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용자의 책임을 지을 수 있답니다. 그렇죠? 따라서 형법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죠? 피용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요. 그렇죠?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선장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사용자가 그 살인죄에 대한 형사 책임 지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단 오폐수 무단 방류 같이 오폐수에 관한 법률에 피용자가 잘못한 경우 사용자도 처벌을 한다라고 써있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양벌 규정에 의해서는 뭐 할 수 있다는 거 사용자도 처벌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형법에 있어서의 범죄 능력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거였죠. 그렇죠? 부동산의 대표자가 부동산 이중매매를 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법인이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따라서 그렇죠? 누가 책임을 진다? 대표기관이 책임을 진다. 법인 형사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재물을 보관한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렇죠? 예, 횡령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횡령죄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되는 거지. 법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대표기관이 횡령죄의 주체가 되는 거지. 법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형법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인은 책임을 안 져요. 그죠?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양벌 규정에 있어서 면책 규정이 신설됐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피용자가 잘못을 하면 사용자가 무조건 책임을 진다. 그렇죠? 여러분 직원이 잘못했는데 여러분이 무조건 책임을 질 거야? 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규정이 생긴 거야? 면책 규정.
피용자가 잘못을 했으면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데 사용자가 피용자를 철저히 감독을 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만든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 면책 규정이라고 합니다. 면책 규정이 생겼다는 것은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여지가 된 거죠. 그렇죠? 저 선임 감독을 충실히 했는데요 라고 하면 처벌을 받지 아니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더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는, 면책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으니까 1조 2항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1번. 법인의 대표자 위반행위에 대해서 징역형을 장량 감경하고 평가는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한 경우에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법인의 직원에 대해서도 감경할 수 있다. 여러분 봅시다. 예, 이거는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 깎아주는 거야. 그럼 법인도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용자가 잘못해서 사용자가 책임을 지거나, 그렇죠? 예, 양벌 규정에서 책임을 질 때는 피용자를 대신해서 법인이 책임을 지거나 대표자를 대신해서 법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각자가 범죄가 되는 거야. 각자가 범죄가 됩니다. 각자가 범죄는 자기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각자에 대한 양형 규정도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법인 대표자를 장량 감경했다고 해서 법인을 반드시 장량 감경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취해야 한다. 틀린 문장이 되겠죠. 미음번 보겠습니다. 미음번. 그렇죠? 자수라면 인간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인의 자수는 직원이 자수하는 것은, 직원이라는 것은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직원이 자수해야겠어요? 대표기관이 자수해야겠어요? 대표기관이 자수해야겠죠. 그래서 직원이 자수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법인이 자수한 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의 형을 자수해서 인간면 해주기 위해서는 누가 자수해야 된다는가? 대표기관이 자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제 부작위법으로 가도록 합시다. 부작위법. 그렇죠? 예. 여러분, 범죄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위해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범죄가 된다. 이건 말이 되면 안 되죠. 근데 구해야 될 사람이 구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범죄가 될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세월호 사건이 되겠습니다. 선장이 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구하지 않아서 죽게 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살인죄가 되는 거죠. 무슨 살인죄가 된다고요? 부작에 의한 살인죄가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작위범에 대해서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판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있는데 총론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부작위범입니다. 1번. 요 문장이 되게 많이 헷갈려요.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해당 구성요건의 결과 발생에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의 구성요건 실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세월호 사건이죠. 그렇죠? 선장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았어야 범죄가 되는 거죠. 구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건 범죄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형법상 방조 행위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내가 선생님이야. 선생님인데 제 제자가 뭐 하고 있어요? 삥을 뜯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서 지나가면서 그냥 갔어요. 그렇죠? 내가 말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죠.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부작위에 대해서 범죄를 도는 거죠. 그래서 부작위에 대한 방조는 인정할 수 있다, 없다? 부작위에 대한 방조는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조행위 자기에 의해서만 아니라 부작위에서 성립한다. 반대로 뭐는 안 된다는 거야?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사는 뭡니까? 범위가 없는 사람한테 범위를 만드는 거죠. 그쵸? 예.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얼굴을 보고 범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어? 그거는 지가 한 거지 내가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위한 방조는 된다 안 된다? 되지만 부작위한 교사는 된다 안 된다? 부작위한 방조는 되지만 부작위한 교사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3번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 되게 많이 나오지만 되게 많이 헷갈리는 거죠. 그죠? 한번 문장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인 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물론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서 실현될 수 있다면, 그렇죠? 자기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요.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면 이거는 자기로 보겠다는 거야, 부작위로 보겠다는 거야.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상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런 겁니다. 좀 사항을 한번 볼까요? 어떤 경우였냐면 비닐하우스 강간 사건이었어요.
그죠? 비닐하우스에서 강간을 하고 강간당한 피해자를 거기다 버려두고 간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여자애가 이제 추운 겨울이었으니까 얼어 죽었던 사건입니다. 자기에 의한 범죄예요? 부작위에 의한 범죄예요? 이 사람이 강간이라는 범죄 NH에 의해서 위험을 발생시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했어? 이 발생된 위험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애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자기로 봐야 된다는 건 부작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간의 일환 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미 행위자 자신의 신체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미 위험이 발생됐으면 그 뒤에 위험을 제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네 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행위로 보기 때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뭘로 봤어요? 강간치사로 봤잖아요. 별도의 부작용을 선입하지 않는 걸로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와 부작용이 겹치면 뭘로 본다? 자기 몸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고요. 그래서 하지만 잠깐만요. 이게 2개가 넘어갔나요? 아니구나. 앞으로 갔군요. 예. 요거 4번. 자, 부작위범이 되기 위해서는 포증인적 지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포증인적 지위는 법령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도 되고 신은선실의 조리에 의해서 부과될 수 있죠. 그래서 조리상 자기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렸죠.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이니까. 그 다음에 5번 고지의무 위반이에요. 그쵸. 보험사고, 보험사기에 관한 겁니다. 그죠. 고지의무 위반의 보험사고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제 어떤 거면 이를 암보험이에요. 암에 걸린 사람이 암보험을 체결했으면 이건 사기죠. 그렇죠.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면 이거는 사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담배를 좀 많이 피워요. 그렇죠. 담배를 피는데 나중에 담배를 많이 피니까 폐암이 걸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암보험을 들었다. 이건 사기야, 사기 아니야. 이건 사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임무를 조작하는 의도를 가졌어야지 뭐가 된다는가? 보험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도만 가지고는 이거는 사기 의혹이 있는 걸 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문제 몇 번이죠? 잠깐만요. 예. 2번 보겠습니다. 2번. 그쵸. 예, 2번. 부작위범입니다. 부작위범은, 그쵸. 단순히 하지 않는 거예요.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맞는 문장이고요. 그쵸. 2번. 이리역 폭파 사건입니다. 지금도 이리역에 보면, 그쵸. 이 위령탑이 있는데, 그쵸. 폭약을 호송하던 책무자가 화차 내에서 기차 내에서 촛불을 켜놓은 채 잠들다가 폭약상자가 펑 터졌던 사건이에요. 그치?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얘가 이게 한꺼번에 폭발을 정을 하면서도 화차 밖으로 도망갔으니까 폭발성 물건 파열죄가 부작위에 성립하겠죠.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위험을 제거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제거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범죄가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3번. 3번도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부하 직원보다 그렇죠? 내가 은행 하면서 이거 잘해 라고 했는데 이 부하 직원이 뭐 하고 있는 거? 은행 돈 빼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죄는 누가 주도했어요? 부하 직원이 주도했으니까 부하 직원은 뭐가 되겠어요? 횡령죄. 그렇죠? 예. 나는 그런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지. 내가 주도한 거 부하 직원이 해먹고 있는 거야. 부하 직원이 해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가 된다? 방조범이 되는 거예요. 4번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선행행위에 의해서의 의무가 발생했을 때 선행행위가 위법하고 유책했어야 돼요. 그렇죠? 나쁜 행위로 인해서 위험이 발생했으면 내가 위험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위험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제거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사고 나면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떠나서 교통사고가 나서 생명신체 위험이 있다면 이걸 제거해야 될 의무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 시 구조치 의무는 내가 유책한 경우만 인정되는 거예요. 유책을 불문하고 인정되는 거예요. 유책을 불문하고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의 과실이 있고 이법 유책한 경우에만 부과되는 의무이다. 이 부분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3번에 대해서는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보지 맙시다. 네. 4번을 한번 봅시다. 4번을. 4번. 4번. 예. 요것도 한번 봅시다. 예. 법원 행시 문제인데 1번 봅시다. 부작위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기 의무 아까 했어요. 그렇죠. 자기 의무는 법률, 선행행위, 법령에 의해서도 법률행위, 선행행위에 의해서는 물론 신은성신이나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그랬죠. 2번. 부진적 부작위범이에요. 고의에 대해서 판례는 무슨 사를 따릅니까? 용인사를 따르죠. 위험한 발생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용인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범행에 의도가 있어야 돼요. 용인사만 있어도 충분해요. 용인사만 있으면 충분하죠. 근데 봅시다.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예견하고 이를 용인했어요. 그럼 미필적 고의가 있는가요? 없는가?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용인사로도 충분하다, 부족하다, 충분하답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도 뭐하고 똑같아요? 일반적 고의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있으면 용인의사가 있으면 고의가 있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뭐가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네요. 부작위범의 공범입니다.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의무의 공동과 이행의 공동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부작위범 공동되기 위해서는 니네들 다 이거 의무해야 돼! 라고 이제 의무가 공동됐어야 되고, 둘 다 안 했어야 되죠. 그래서 이행의 공동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무슨 사건입니까? 그 유명한 보람의 병원 사건입니다. 보람의 병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썼나봐요. 공중화장실에 이제 나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머리에 대해서 이제 찧어가지고 이제 가사 상태로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유지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그쵸? 의사가 어떻게 했어요? 못 나갑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 당신이 돈 낼 거예요. 라고 하니까 의사가 아침부터 허락했던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누구가 범인이 되는가? 부인. 그쵸? 그 다음에 의사. 간단하게 두 명만 봅시다. 뭐 인턴도 있는데 인턴은 빼고 보자고요. 그쵸? 두 개가 나오니까. 부인은 이 범죄를 주도했죠. 그래서 부인에 대해서는 뭘 인정했어요? 남편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에 의해서 죽였죠. 그래서 부작위에 의해 살인죄의 정범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를 주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정범이 됐어요? 방조범이 됐어요? 방조범이 됐습니다. 그렇죠? 단 의사가 뭘 했어요? 치료를 중단하기도 했지만 퇴원을 허가했죠. 그래서 자기와 부작위가 같이 있으면 뭘로 본다고요? 자기로 보기 때문에 자기에 의한 방조범으로 봤어요. 그렇죠? 보람병원 사건, 부인은 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 의사는 뭐? 자기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물어봤었어요? 여기 보면 주치의를 물어봤네요. 그렇죠? 자기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아까 하겠죠? 그 조치는 이번 유책을 불문하고 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부작위범은 합시다. 몇 문제만 다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4번 정도 다시 보겠습니다. 4번. 거의 문제가 좀 겹치죠? 겹치기 때문에. 예.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죠? 예. 오락실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기판을 이제 입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오락실 옆에 돌려줬어요. 직무유기와 증거인멸이 있습니다. 나중에 직무유기죄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직무유기는 가장 대표적인 부작위범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거인멸이라는 자기범과 직무유기라는 부작위범이 있으면 판례는 뭐만 성립한다고 봐요?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작위와 자기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 자기범이 이긴다. 그래서 이거는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 상경이 된다. 증거인멸죄만 성립한다. 증거인멸죄만 성립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후배랑 같이 술을 마셨어요. 후배가 이제 취해 있으니까 후배를 어디에 재운 거야? 집에 재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애가 물을 찾을까봐 발 있는 데다가 뭘 놔둔 거? 촛불을 켜놓은 거예요. 근데 애가 몸부림치다가 촛불을 이렇게 높여지면서 불이 났던 사건입니다. 그쵸? 그쵸? 이때 애가 위험을 발생시켰죠. 그래서 과실을 인정했어요? 부정했어요? 과실을 인정했어요. 그쵸? 그래서 과실치사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쵸? 요거 유명한 사건이죠. 과실을 인정했다. 그 다음 3번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된다는 이유로 부작위범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주행법정주의 어긋남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라 그랬어요. 조리상 자기 의무도 부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 그랬죠. 여러분 다는 틀렸네요. 라번 그렇죠. 부작위범 공동정보 뭐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무의 공동, 이행의 공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고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그렇죠. 의무의 공통이 아니라면은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공정위생법을 염기한다면, 그렇죠? 이때는 여기에 대해서 관리 의무는 직원한테 있겠어요? 아니면 주인한테 있겠어요? 위생업자한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고 의무는 직원들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가 공통돼야 되는데 이 의무는 누구한테만 부여하고 있어? 업자한테만 부여하고 있잖아요. 의무가 공통되지 않으니까 뭐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그렇죠? 무슨 사건이에요? 보라매병원 사건이죠. 그렇죠? 누구를 물어보나 봅시다. 보호자는 그렇죠? 부작위의 살인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의사들은 정보 물어봤어요? 방조보 물어봤어요? 방조보 물어봤죠. 그래서 마번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요. 부작위범을 하나만 더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쵸? 형법상 부작위범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5번입니다. 5번. 형법상 부작위범의 설명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쵸? 조카가 있어요. 조카는 피해자가, 조카는 피해자입니다. 조카는 피해자가 살해악걸만 먹고, 그러니까 아기 낀 날 이제 조카를 데리고 우리가 저수지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한 곳에 조카를 데리고 갔죠. 그렇죠? 근데 조카가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물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 위험을 제거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삼촌은 이 조카를 구하는 의무가 있어 없어? 있죠. 그렇죠? 근데 구하지 않고 죽였어요. 그럼 뭐가 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자가 성립한다. 너무 유명한 사안이죠. 두 번째. 부작위범, 부작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뭔 안 된다고요? 부작위한 교사범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님도 맞는 문장입니다. 디귿. 그렇죠. 법원의 입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입찰 사건을 담당하는 직원이 입찰한 돈을 빼먹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 감독자가 이걸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빼먹은 거야? 밑에 직원이 빼먹은 거야? 밑에 직원이 빼먹었으니까 누가 정범이야? 밑에 직원이 정범이지. 근데 나는 그걸 하면서 막지 않았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요? 방조범이 되겠죠. 그래서 업무상경죄의 총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리을. 하지만,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보증인적인 지위의 자기 의무는 조례에서도 인정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인정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상규나 조례에 의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자, 요거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리을번. 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제, 미인번이군요, 미인번. 이거 한번 봅시다. 예. 어떤 사건이었냐면, 모텔방에서, 그쵸, 모텔방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쵸, 이제, 뭐 했겠죠. 예. 그래서 모텔방에서 이제, 이 남자가 옷을 훌러덩 벗고 뭐라고 있어서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고, 이 담배를 어디에 넣습니까? 휴지가 가득 들어있는 휴지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불이 막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샤워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불이 이제 모텔방에 다 번졌던 사건입니다. 근데 모텔이 이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옆방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옆방에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죽었던 사건, 다 죽진 않고요. 다쳤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벗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불을 끌 수 있는 상태, 없는 상태야?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표현을 판례가 씁니까?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은 불을 끌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실수로 불을 내는 건 인정해요. 오케이? 그래서 실화죄는 인정. 그 다음에 현주 건조물 방화 불이 난 걸 알면서 도망갔지. 그렇죠? 단 이 사람은 불을 끌 수 있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건방치상죄를 인정했다, 부정했다? 부정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현건방치상죄 죄책을 면할 수 있어요. 없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로만 처벌받았던 사건이니까 실화죄로만 처벌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과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 가중법, 이제 유법성까지 합시다. 총론 부분들이 이제 우리 쪽에서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분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진행이 쑥쑥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 겹쳐지는 지문, 모르는 지문 위주로 정리하셔가지고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